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미수사 특강 5번째 시간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역사 시작되기 직전에 그 힌두교와 불교가 인도 문화권에서 전래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역사 지도 가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2차 시에서는 힌두교의 전래, 그 다음에 3차 시에서는 불교의 전래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은 뭐 전래라기보다는 역사 시대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될 때 중요한 게 인도계 문화들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를 모르고는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좀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미술과 문화를 이해할 때도 역시 이 두 가지 종교, 힌두교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역사의 시작과 왕조들의 변천들을 뭐 자세하게 본다기보다는 지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영토가 바뀌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힌두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도에서의 힌두교가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불교의 역시 기원과 불교란 종교의 성격,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불교 유적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세 번의 강의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내용이 많기도 한데요.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잘 모르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지도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인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 인도 아대륙을 얘기를 하죠. 인도 아대륙과 그 다음에 부속섬이라고 하는 스리랑카,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남아시아라고도 하고요. 인도 아대륙이라는 말을 인도 아대륙 문명 이런 말을 쓰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역사 배우면은 인도의 문명은 이쪽 인더스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인더스강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 발전을 했었던 이 지역들은 현재는 대부분 다 인도 영역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인더스 문명 배우면 맨날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다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이게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인도하고 분리해서 갈라져서 나간 종교적인 이유로 갈라진 근대 이후의 국가긴 한데요. 여하튼 이 파키스탄 지역의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일대에 흐르는 강이 인더스 문명입니다. 오히려 인도 문명을 얘기를 할 때 특히 힌두교와 불교를 얘기를 할 때 훨씬 중요한 거는 이쪽에 흘러가는 어디지? 저기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거대한 강인 겐지스강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겐지스강 또는 이 겐지스강은 강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강가와 강가라고 부르는 이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도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고대 문명의 발전은 대부분 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불교나 힌두교를 하게 되면 이 강가라고 써요. 강가 훨씬 중요한데 강가는 사실 하나의 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류로 이루어진 강이고요. 강가 중에서 또 긴 지류 중에 하나가 요 뉴델리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이 야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 강가와 야무나라고 하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 성지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바라나시가 그런 지역이 되죠. 그래서 이 강가와 야무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가와 야무나 강이 굉장히 힌두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신으로 조형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가와 야무나는 항상 나오니까 두 강이다. 그래서 두 강이 합쳐서 강가를 이루면서 바다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바로 이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이 되는 동인도, 현재 동인도 지역에서 불교가 발생을 합니다. 불교 발생지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 인더스 문명기부터 힌두교 같은 것들이 퍼져 있는데요. 이 힌두교는 사실 힌두교라는 말 자체는 힌두이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는 불교하고는 달리요. 이거는 세계 종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힌두들을 위한 종교, 즉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건 힌두들을 위한 것인데 이 힌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인더스강 이하 지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힌두인들이에요. 그래서 인두, 힌두 같은 말인데 이 힌두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발전하는 다신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훨씬 더 오래된 아주 그 기원전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더스강 유역 문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인도 아대륙 전체에 영향을 준 게 힌두교인데 힌두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나도 힌두교 신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힌두교 신자로 그 현세 지금 이 힌두교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힌두교 신자가 되려면요. 지금 우리가 개종을 한다고 힌두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힌두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힌두인으로 태어나야지 그 힌두교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이게 힌두들이죠. 인도인들은 그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힌두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기원전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브라흐마니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의 힌두교까지 오게 되긴 하는데 이 종교는 그 타고날 때부터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타고난 혈통에 의해서 종교가 결정되는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힌두교고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다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유다교도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야지 유다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교 같은 경우에도 유대교라고 하죠.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힌두교도 역시 힌두로 태어나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힌두교에서 개혁적으로 나온 종교인데 이 불교는 현재 세계 종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석가모니 붓다가 돼서 기원전 6세기에 불교를 창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불교를 창시할 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브라흐마니즘을 비롯한 각종 고대 힌두교 사상이 불교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힌두교에서 개혁적인 종교로 나온 거로 보면 되고요. 기원전 6세기에 원래 있었던 브라흐마니즘이라고 하는 베다나 뭐 브라흐마니즘이나 뭐 하여튼의 그 옛날 브라흐마니즘 이것들이 이제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불교라든지 또 하나의 종교인 자이나교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인도에서 시작한 세 가지 종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 이 세 가지는요 세계관을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하는 세계관 중에 제일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세상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윤회 쌈사라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생에 살고 있지만 죽어서 다시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끊임없이 세상이 그 반복해서 돌아가고 모든 존재는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이 윤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쌓는 카르마라고 하는 업이 있고요. 이 업에 의해서 다음의 윤회로 갈 길이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전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으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세상에 나쁜 카르마를 많이 쌓으면 나쁜 그 세상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윤회 속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다 윤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힌두교의 경우에는 이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제 목샤에 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깨달음에 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영원한 정멸의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법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하고 자이나 성인들이에요.
여하튼 기원전 6세기에 이런 종교들이 나오면서 자이나교는 별로 외부로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지만 불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서북 인도 쪽으로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남인도 쪽으로도 전해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 그 미얀마 쪽이라든지 아니면 와서 인도네시아 쪽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돌아서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까지 불교가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서북 지역으로 갔었던 서북 인도 지역으로 갔던 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죠. 불교라는 게 기원전 6세기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힌두교를 믿었던 이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이 힌두교에서 당연히 이 윤회에 의해서 업이 결정돼서 지금의 현재의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난 존재 자체가 혈통에 따라서 카스트가 있습니다. 카스트가 있어서 신으로부터 가까운 존재에서 먼 존재까지 해서 여러 개의 카스트가 있어서 이 굉장히 이렇게 신분차별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힌두교인들이 별로 불만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업에서 지금 카스트를 태어났고 왔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 다음 생애에서 윤회에서 훨씬 더 좋은 그 내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회에 의해서 내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 같은 것이 전부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없고요. 끝없이 반복하는 윤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힌두교에서 시작을 해서 불교나 자이나교가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지역에서 또는 힌두교라는 종교는 이 전체 지역에서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대체로 이 북부 지역에서 힌두교도 이제 형성이 되고요. 힌두교는 오히려 이제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 굽타 시대에 가장 강력한 고전기 힌두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교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4, 5세기 굽타 시대에 그 힌두교들이 이제 현재 힌두교 미술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힌두교 사상들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먼저 왔는지 힌두교가 먼저 왔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긴 하지만요. 초기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해져서 처음 이제 동남아시아에 불교나 힌두교의 요소가 들어지는 첫 번째 지역은 미얀마 일대, 특히 여기 국경을 넘어서 요 일대,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쪽에서 그 겐지스강 하류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다만 제도를 거쳐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아마 이 섬 쪽에도 수마트라 섬 쪽에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현재 유적이 알려진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른 유적들은 여기 크라 에스투무스라고 하는 크라 지역이라고 하는 요 말레이 반도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강이 이제 메콩강이 이제 흐르잖아요. 네, 메콩강이 흐르는데 메콩강 하류 지역에 역시 그 힌두교와 불교가 처음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제법 일찍 전해지고요. 불교의 경우에는 사실 스리랑카에 상당히 일찍 전해져서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불교가 전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후한 시기에 불교 유적들이 지금 현재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일대 등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불교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상들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늦어서 오히려 좀 더 늦어서 늦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4, 5세기 비슷한 시기에 불교도 힌두교가 다 전래가 되는데요. 이거하고 같이 전래되는 중요한 것이 이 남인도 지역에서 오는 언어들이 이쪽 지역으로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도를 몇 개 보시면서 국가가 변화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문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문들이 이쪽 그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에 있었던 그 옥에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옥에오 문화권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이제 푸난이라고 부르는 이 옥에오라고 하는 유적을 비롯해서 이 일대에서 나온 거다. 아니면 베트남 요 중남부 지역에서 나오는 이 남인도 계통의 언어가 사용이 된 그 명문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 인도계 문화들이 이쪽 지역에 상당히 일찍 전해졌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국가가 기원 전후한 시기에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힌두교나 불교나 전부 다 처음에 전통적으로 모든 가르침은 구전을 합니다. 암송과 구전을 통해서 모든 교리와 사상이 전해져서요.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로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전통들 때문에 그런지 동남아에서도 비석이나 이런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다 이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의 사서들입니다. 중국의 사서들. 중국 사람들이 일찍부터 역사를 썼으니까 중국 사서에 의해서 보면은 역시 인도 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트남 지역이 되죠. 이 안남 지역에 해서 이 일대에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서에 의해서 보면 부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남, 진납, 그다음에 점성, 그다음에 뭐 여기 안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안남, 그다음에 남조, 펴국 같은 나라들이 한 1세기에서 6세기 정도 중국으로 치면은 후한대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남북조 시대 정도까지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 지역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부남,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푸난이 되는데 이 푸난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말레이 반도 일대까지 차지했었던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남국의 왕은 불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남국의 왕이 중국 남조의 왕들한테 중국 남조 양나라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불교를 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납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는 이제 참파 참파의 서쪽에 있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에는 부남에 비해서 부남에서 아마 갈라져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한 8세기 정도부터는 부남이 망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진납국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진납국이 결국 크메르 왕조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성이라고도 정하고 그 다음에 안남이라고도 하는 이 안남 도호부가 중국에 있었고 그 밑에 있었던 데를 이제 짬파라고도 하고요. 몇 가지 단어가 더 있긴 한데 여하튼 이 참파라고 하는 나라가 이 베트남 동부 지역에 있었던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짬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는 아직도 짬족이 살고 있어요. 남부 지역에. 그다음에 여기 남조라고 하는 나라는 난차오라고 써가지고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이게 운남성, 중국의 운남성이 됩니다. 이 난짜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알려졌고 그 밑에는 아일라오라고 하는데 이 아일라오는 뭐 여러 가지 에라국 뭐 몇 개 언어들을 쓰는데 이제 나중에 라오스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뾰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여기 미얀마에 있었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아마 슈리비자야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슈리비자야도 한자어로 뭐 이름이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로 됐는지 그런 연대기 같은 것은 좀 불확실한 편입니다. 네, 중국의 당서에 의하면 8세기 정도에 보면 진납이 커지면서 분합이 이제 망하고요. 그 대신 이 진납이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수진납, 챗나 워터, 그다음에 챗나 랜드 해서 육진납과 수진납으로 두 개로 분리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진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납국에서 802년에 크메르 제국을 만들었다고 제국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크메르 제국이 바로 앙코르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데인데요. 이 802년에 크메르 제국 성립을 이야기를 할 때 수도가 앙코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사나푸라나 뭐 이런 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앙코르로 옮겨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9세기부터 앙코르 제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9세기 정도에 8세기 9세기 정도에 참파하고 크메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트남 일대에는 드바라바티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드바라바티. 그래서 이 드바라바티와 크메르와 참파가 어떻게 이제 슈리비자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싸웠는가에 대한 비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슈리비자야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아까 그 802년에 이제 크메르 제국이 성립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802년에 성립된 첸라에서 발전한 크메르 제국이 결국 앙코르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 계속 세를 확장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앙코르 와트가 있는 앙코르 지역을 수도로 해가지고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대한 크메르 제국을 형성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크메르 제국 1500년까지 가는데요. 지금 보는 지도는 900년경의 지도를 보고 있어요. 이 900년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그 크메르 제국이 통일을 해서요. 현재의 태국 일대라든지 라오스 일대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크메르 제국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그 북쪽에는 여기 크메르 제국의 원래는 드바르바티가 있는데, 드바르바티는 금방 이제 그 뭐라 하지? 타이족은 대부분 다 크메르 제국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간 또는 바간이라고 부르는 왕국이 이제 그 에어와디 강 중류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일대를 또 다 통일해서 미얀마는 바간이라는 왕조가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 다음에 크메르 제국은 그 9세기부터 시작해서 1500년경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는 계속 슈리비자야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샤일랜드라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동남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을 얘기를 하면 앞에서 보신 슈리비자야라든지 아니면 그 크메르라든지 바간이라든지 그런 왕조들, 9세기에서 한 12세기 정도까지의 왕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3세기가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 앙코르 제국, 아까 얘기했던 크메르 제국 같은 건데요. 이 앙코르 제국의 위상이 점점 그 줄어들면서 나라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다음에 태국 지역에서는 여기 보면은 수코타이 왕조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란나 왕국하고 그다음에 수코타이 왕국이 건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앙코르 중간에 있었던 로프리라고 하는 작은 왕조도 생겨나게 됩니다. 13세기에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분열이 시작이 됐던 거죠. 참파는 계속 참파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317년이니까 14세기 전반이 되는데 14세기 전반이 되면 샤일랜드라 역시 그 세력을 많이 잃어서요. 여기 샤일랜드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자파힛이라고 하는 게 커지기 시작을 하고요. 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리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힌두교 문화를 그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샤일랜드라 왕조 하고 그 다음에 슈리비자야 왕조는 아마 8세기에서 9세기 정도부터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슈리비자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슬람교가 전체가 다 믿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 왕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슈리비자야나 이 해상제국의 왕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수코타이가 드디어 커져서 로프리 왕조가 줄어들고 수코타이가 점점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고요. 14세기가 되면은 바간이 무너지면서 요 남쪽과 북쪽의 한타와디와 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은 왕조들로 바간도 그 변화하게 됩니다. 네, 15세기 초반이 되면 동남아시아의 지도가 또 바뀌는데 뭐가 제일 바뀌냐면 이 라오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커지면서 란쌍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생깁니다. 이 란쌍 왕조는 지금 1353년에 새로 이제 시작해서 18세기까지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코타이는 훨씬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코타이에 있었던 여기 로프리라고 하는 데에 그 뒤를 이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별개라고도 보는데 아유타야 왕조가 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유타야 왕조가 이제 1350년에 새로 생겨서 아유타야가 이제 세력을 점점점 확산을 해가고요. 수코타이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이 위에는 란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는데요. 이 란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좀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 제국은 계속 있긴 있는데 앙코르는 굉장히 세가 줄어들었고 참파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비엣이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대월이라고 하는 다이비엣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 북부 베트남이 되는데 다이비엣이 이제 이 시기에 15세기가 되면은 강력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영역을 점점 늘려가고 이쪽 그
오히려 참파는 계속 줄어드는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자파잇이라고 하는 왕조가 13세기 후반에 이제 나오면서 이 마자파잇 왕조가 그 옛날에 그 쉴비자야를 비롯한 그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말레이 반도 일대 섬들을 마자파잇 왕조가 이제 강력한 해상 국가로 그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마자파잇 요 남쪽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그 열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시 바간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어와 왕조하고 한타와디 왕조로 미얀마도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어와 왕조의 뒤를 이어서 이 어와 왕조의 한 왕이 이제 성립한 따웅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 따웅우 왕조가 1468년부터 해서 1599년까지 약 한 100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여기 있던 란상, 란나, 뭐 스코타이, 아유타야, 크메르까지 전부 그 침략을 하면서 대제국을 따웅우 때 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따웅우의 대제국이 이제 1580년경에 제일 그 세가 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버마족들이 세운 왕조죠. 그래서 한동안 제국이 이제 버마족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듯 했는데 크메르 왕조는 계속 남아 있고요. 참파도 계속 조그맣게 남아는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명이 이제 확산을 하면서 다이비엣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선 티벳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따웅우 왕조가 이제 여기 이제 불교 왕조인데 여기에 이제 세력을 커지면서 크메르의 대부분의 땅들을 많이 침략을 했고 앙코르를 한동안 정벌을 해가지고 따웅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 한타와디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옮기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세기 경에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잠시 통일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시 따웅우 왕조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분열이 또 돼서 여러 개의 왕조로 다시 갈리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650년이 되면 따웅우는 다시 작아지고요. 아유타야가 다시 세력이 커지고요. 란쌍이 이제 커지죠. 란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란나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18세기에 잠깐 나와서 란나와 이 란쌍 왕조가 갈라져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 루앙프라방 왕조와 그 다음에 비엔티엔 왕조, 그 다음에 참파사 왕조 세 개로 란쌍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킹덤 오브 캄보디아로 18세기에 바뀌게 돼요. 고요. 킹덤 오브 아유타야로 계속 이어지면서 다이비엣이 이제 그 처음으로 그 18세기에 그 통일 왕국을 형성을 하게 되죠. 참파를 다 물리치고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가 18세기가 되면 다시 또 그 각축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따웅우를 비롯해 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버마족들은 계속 통일 왕조를 이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 섬 일대는요, 그 15세기, 16세기 지나가면서 계속 서양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죠. 지금 보시는 19세기의 그 지도를 보시면, 19세기 초반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거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인들이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더치라고 돼 있어서 더치 VOC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동인도 회사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의 섬인들 술라웨시를 비롯해서 이쪽 섬 일대들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갖다가 그 네덜란드인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하고 같이 요 자바의 남쪽 지역은 포르투갈인들이 그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말레이 스테이트 스몰 말레이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수마트라라든지 이쪽에는 자그만 술탄들이 점령을 하는 그 조그만 마을별 그 작은 그 국가들이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영국이 버마 일대를 점령을 하죠. 버마 일대 점점 들어와서 버마가 19세기, 20세기 중반이 되면 이 일대까지 전부 다 버마가 들어오고요. 아유타야는 계속 독립국가로 있는데 비해서 여기 보면은 코친 차이나라고 해서 코친 차이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코친 차이나가 뭐냐 하면은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서 나오는 그 프랑스 점령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점령지가 결국은 태국하고 이제 그 라오스 일대를 이렇게 메콩강을 따고 흐르면서 이 일대를 전부 다 그 프랑스 점령지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렌치는 여기
연두색으로 조금밖에 없다고 돼 있는데 결국 이 코친 차이나가 전부 다 프랑스형이 되는 거라서 그 19세기부터 그래서 이 국가에 지금 보는 것처럼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저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하는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각각 그 식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제 그 부족국가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이 태국만 아유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독립을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의해서 또는 이제 포르투갈에 의해서 그 식민지화가 19세기가 되면은 점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마지막 지도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역시 인도네시아 일대 전체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기 전체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그 네덜란드의 그 식민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버마를 비롯해가지고 여기는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초록색은 전부 다 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요. 요 시기가 되면은 그 미국이 들어와서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가 20세기 초반에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사라왁을 비롯해서 요 일대는 영국의 말레이 반도하고 이 일대는 영국이 역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남아에서 독립국으로 남은 유일한 국가가 이라고 부르는 태국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세기 초반에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그 식민지 서양 열강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이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조금씩 시기가 다르지만 독립국을 형성을 해서 현재와 같은 아세안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지도가 변하는 양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왜 이거를 봤냐 하면은요. 지금 현대 국경의 영역으로 그 문화나 유적이나 역사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시대별 지도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대별 지도는 칼라 PDF로 좀 크게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